어머니가 끓여주는 밥 한 그릇에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딸과 그 딸을 위해 매일 밥상을 차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절친의 배신과 남편의 불륜으로 무너진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엄마가 선택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복수까지.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박선자는 어김없이 부엌에 선다. 6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어깨, 거친 손으로 쌀을 씻어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벌써 3년째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선자는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쌀을 고른다. 이 밥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수진아, 일어났니? 방문 너머로 들리는 건 고요한 뿐이다. 하지만 선자는 안다. 딸이 깨어 있다는 걸.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을 거라는 것도. 선자는 밥솥 뚜껑을 덮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채운다. 수진이가 이렇게 된 지 벌써 3년이다. 한때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던 딸이었는데,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던 딸이었는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남편 민호와 절친 현경이의 불륜. 그것도 수진이가 직접 목격하게 된 그 끔찍한 하루. 선자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수진이가 온몸을 떨며 집에 돌아와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날을.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 뒤로 수진이는 변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 민호가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을 때 수진이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렸다. 엄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밤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다. 선자는 그때 느꼈다. 딸이 정말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세상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는 걸. 그날부터 선자는 매일 밥을 짓기 시작했다. 딸이 먹든 안 먹든 매일 정성스럽게 새끼를 차렸다. 수진아, 밥 먹어야지. 엄마, 배 안 고파요. 그래도 한 숟가락만. 엄마 마음 생각해서. 때로는 반찬 하나만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밥 몇 숟가락만 겨우 넘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진이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다. 선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특히 주영경이라는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수진이와 현경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던 그런 사이였다. 수진이가 민호와 결혼할 때도 현경이가 들러리를 서줬고 신혼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현경이는 벌써 그때부터 민호를 노리고 있었던 거다. 수진이의 등 뒤에서 남편과 만나고 수진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다. 선자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생각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인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을까? 수진아, 아침 됐어. 밥 먹자. 이번에는 방문이 천천히 열린다. 파자마 바람에 머리를 대충 묶은 수진이가 나타난다. 예전에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고 야위어 보인다. 엄마, 안 먹어도 돼요. 안 돼. 밥은 먹어야 해.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하니. 수진이는 별말 없이 밥상 앞에 앉는다. 선자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주자
수진이는 젓가락을 든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씹어 넘긴다. 이 모습을 보는 선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딸이 밥을 먹는 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게 억울하다. 특히 주영경이.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선자는 딸의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일주일 뒤 반찬 가게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박선자 사장님이신가요? 저희는 백가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댁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출장 요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선자는 수화기를 꽉 잡았다. 백가그룹이라면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에 연락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떤 행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 아드님의 결혼식 피로연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음식 솜씨로 소문난 분을 찾다가 선자 사장님을 추천받았어요. 200명 정도 규모고요. 전통 한정식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명이라니. 선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큰 규모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요즘처럼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예식장에서 사전 미팅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겠어요? 오후 2시에 롯데호텔 웨딩홀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200명 규모라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줌마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선자는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옷을 입고 롯데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곳에 와본 지도 정말 오래됐다. 웨딩홀 앞에서 백가그룹 비서실 직원을 만났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선자 사장님이시죠? 저는 백가그룹 비서실 이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실장의 안내를 받아 따라갔다.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현경아, 정말 예쁘다. 이 드레스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 언니. 그런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내가 정말 백가그룹 며느리가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너는 원래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현경.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선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설마 그 현경일까? 수진이를 그렇게 망가뜨린 바로 그 주현경 말인가? 그때 문이 열리고 신부 대기실 안이 살짝 보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여자. 화려한 화장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바로 주현경이었다. 선자는 입이 바짝 말랐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다. 바로 저 여자다.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린 바로 저 여자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현경이가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선자의 머릿속에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가 밤마다 토해내던 울음소리, 손목에 감았던 하얀 붕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앙상해져 가던 딸의 모습, 그리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라며 울부짖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었다. 이 여자가 수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놓았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결혼을 하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착한 내 딸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선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신부 대기실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자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연회장의 규모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오직 한 가지만 선명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던 주영경의 얼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다. 수진이는 아마 방에서 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을 것이다. 선자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컵을 놓고 찬장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늘 본 장면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아름답게 화장한 얼굴, 들러리들과 나누던 밝은 웃음소리. 선자는 수진이 방 앞으로 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마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요즘 딸의 일상이 그런 식이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냥 있을게요.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랬다. 선자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들어가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안방으로 들어간 선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봉투가 있었다. 수진이가 이혼할 때 정리했던 것들이었다. 혼인신고서, 사본, 결혼사진, 그리고 옛날 앨범들. 선자는 그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수진이의 결혼사진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와 민호의 모습. 그 옆에 들러리로 서 있는 주영경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도 예뻤다. 수진이 못지않게 아름다운 얼굴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선자는 다른 앨범을 펼쳤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들이었다. 교복을 입고 현경이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둘이서 놀이공원에 간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수진아, 너는 정말 내 유일한 친구야. 나중에 우리 둘 다 결혼하면 애들까지 친하게 지내자. 현경이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수진이가 웃으며 들려줬던 그 말들이. 그때는 정말 예쁜 우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자는 또 다른 사진을 봤다. 수진이 결혼 준비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현경이가 웨딩드레스 고르는 걸 도와주고 있는 사진이었다. 현경아, 너는 어떤 드레스가 예쁜 것 같아? 당연히 이거지. 수진아, 너는 정말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 민호 오빠가 정말 좋겠다. 그때 현경이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수진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다.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지? 수진이가 얼마나 현경이를 믿고 의지했는데.
현경이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놨는데 남편과의 고민도 시댁에서 힘든 일도 모든 걸 현경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현경이는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수진이의 남편을 빼앗은 거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 그래서 수진이가 더 무너진 거였다. 단순히 남편의 바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함께 자신을 배신했으니까. 선자는 앨범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예순한 살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다. 그 순간 수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다. 선자는 재빨리 앨범을 정리했다. 딸이 이런 걸 보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았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힘없는 발걸음이었다. 선자는 다시 앨범을 꺼내 수진이와 현경이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두 친구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현경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선자가 사진 속 현경이에게 중얼거렸다. 내 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너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오늘 본 현경이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화려한 드레스, 밝은 웃음,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하던 모습. 반면 수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선자는 앨범을 꽉 껴안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이었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딸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주현경이라는 그 여자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 순간 선자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다. 토요일 현경이의 결혼식. 그날이 바로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수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준 후 선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이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김정숙. 고등학교 동창 정숙이. 남편이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선자는 휴대폰을 들고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 박선자야. 오랜만이지? 어머, 선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 너는 어때? 몇 분간 안부를 주고받은 후 선자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정수가, 혹시 내 남편분이 아직도 그 일 하시니? 흥신소 말이야? 응, 아직도 하고 있어.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좀 알아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래. 가능할까? 정수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자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오늘 오후에 시간 돼? 오후 3시 선자는 정수기와 근처 찻집에서 만났다. 정수기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인 것 빼고는. 그래서 누구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선자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주현경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수진이 친구였는데. 그리고 선자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을 정수기에게 털어놨다. 현경이와 민호의 불륜, 수진이의 이혼, 그리고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정수기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선자야, 너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선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수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 백가그룹 아들하고. 뭐? 백가그룹? 응. 우연히 그 결혼식 출장 요리를 맡게 됐어. 그래서 그 여자를 직접 봤는데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 우리 수진이 망가뜨려 놓고. 정수기는 선자의 손을 꽉 잡았다. 선자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남편이 실력이 좋거든. 그날 저녁 정수기의 남편 김대수가 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선자 씨, 아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주영경, 33살 맞죠? 네, 맞아요. 며칠 시간 주시면 웬만한 건 다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선자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딸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틀 후 김대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자 씨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다음 날 오후 선자는 김대수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지만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가득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뭘 알아내셨는지. 김대수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주영경,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다 추적해 봤는데. 파일을 펼치자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다. 우선 대학 시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백가그룹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백 회장님 댁에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과외요? 네. 백 회장님 막내딸 과외를 맡았는데 그때부터 백가 사람들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김대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대학 2학년 때 주영경이 같은 과 친구들이랑 투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었는데 결국 그 돈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럼 주영경도 피해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영경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어요. 자기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어요.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영리하게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게 했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한테 한 일도. 맞아요. 수진 씨 남편하고 만나기 시작한 것도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주영경이 관심을 보였다는 주변 증언들이 있거든요. 김대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주영경이 수진 씨 남편하고 만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수진 씨 모르는 SNS 계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남편과 만나는 사진들을 올렸어요. 수진 씨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들을 보는 선자의 손이 떨렸다.
현경이와 민호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 시기는 수진이가 현경이를 가장 믿고 의지했던 때였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김대수는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사진과 투자 모임 관련 서류. 이 안에 주현경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선자는 그 작은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다. 이 작은 것 안에 현경이의 모든 거짓과 배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손이 무거웠다. 정말 고마워요. 비용은 얼마예요? 돈은 됐어요. 아내가 오래된 친구라고 하던데 이런 일에 돈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선자는 방에 혼자 앉아 그 저장 장치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토요일 현경이의 결혼식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토요일 아침 선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주현경의 결혼식이 있는 날.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200명분의 한정식을 혼자 준비할 수는 없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줌마 3명에게 도움을 청했다. 모두들은 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선자야, 오늘 정말 큰일 하는구나. 백가그룹이면 정말 대단한 집 아니냐?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음식 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 아줌마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지만 선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하게 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비한 음식들을 차에 싣고 롯데호텔로 향했다. 이 실장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웨딩홀 옆 조리실에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선자와 아줌마들은 묵묵히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복 요리,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플레이팅했다. 오후 2시쯤 결혼식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선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현경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오후 4시 피로연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다. 이 실장이 조리실로 와서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선자는 앞치마를 벗고 이 실장을 따라 나섰다. 피로 연장에는 벌써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값비싼 액세서리를 한 여자들.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위험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백선희 회장이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회장님, 오늘 요리 담당하신 박선자 사장님이십니다. 백 회장이 선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선자의 거친 손, 소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아, 그래요. 오늘 고생 많으세요. 백 회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마치 신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듯한 톤이었다. 음식 솜씨가 좋다고 들었어요.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그때 현경이가 신랑과 함께 나타났다. 하얀 드레스를 갈아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다. 행복에 넘치는 얼굴로 백 회장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현경아, 정말 예쁘구나. 백 회장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현경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마치 친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분이 오늘 요리해 주시는 박선자 사장님이야. 정말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 현경이가 선자를 보며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선자가 누구인지
수진이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우리 집에 몇 번 왔었고 그때마다 맛있는 것을 해다 주곤 했었는데 그 사실이 더 화가 났다. 그렇게 친구를 배신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렇게 무심하게 모를 수가. 백 회장이 선자의 손을 보며 말했다. 정말 요리하는 사람 손이네요. 이런 거친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맛이 있어요.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할까요? 그 말을 들은 선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의 손맛. 맞다. 자신이 매일 딸을 위해 밥을 지으며 다져진 이 손으로 오늘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고하세요. 맛있게 부탁드려요. 조리실로 돌아오는 길, 선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백 회장의 차가운 시선, 현경이의 뻔뻔한 태도,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현경이가 수진이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선자는 주방에서 USB를 꺼내 바라봤다. 이 작은 장치 안에 현경이의 모든 거짓과 배신이 들어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아줌마들이 물었다. 선자야, 회장님은 어떻던? 그냥 그런 분이야.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잘하자. 선자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과연 백 회장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오늘 밤 이 화려한 피로 연장에서 오후 6시 피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백가 그룹 임직원들, 정치인들, 의사, 변호사 등 이 지역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선자는 주방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점검하며 피로 연장을 바라봤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다. 현경이는 신랑 도윤과 함께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백 회장님, 며느리 정말 잘 들이셨네요. 사람들의 축하와 칭찬을 받는 현경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선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작은 것 하나로 저 화려한 잔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선자야, 이제 음식 나가도 될까? 아줌마가 물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응, 시작하자. 하나둘씩 음식들이 피로 연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선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 잡채, 전복 요리들이 테이블마다 놓였다. 하객들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역시 백가그룹이야. 음식부터가 다르네. 이런 한정식은 웬만한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데. 백 회장도 음식을 맛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제대로 된 분께 부탁하길 잘했네. 정말 맛있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신랑 신부는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신랑 신부의 행복한 사진이 대형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모두들 박수를 보내며 축복해 주었다. 행복한 순간이 모두 끝나고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가 싶더니 천천히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주현경의 진실. 순간 현경이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화면에는 현경이의 대학 시절 사진이 나왔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아래로 설명이 나왔다.
이화대학교 경영학과 투자 모임 사건. 주영경이 친구들의 돈 2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현경이는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뭐야? 도윤이 현경이에게 물었지만 현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현경이와 민호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날짜를 보니 3년 전 수진이가 아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절친 박수진의 남편과 1년간 불륜관계 유지. 백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친구 남편과 불륜이라니. 완전 계획적이었네. 영상은 계속됐다. 현경이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공개됐다. 대학 시절 사기 사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사건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찍은 예전 사진들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면이었다. 현경이가 수진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된 것이다. 수진아, 민호 오빠 요즘 어때? 혹시 둘 사이에 문제 없어? 민호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내가 한번 상담해 줄까? 수진아, 너는 정말 순진해. 남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 하객들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변해갔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완전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배신이었다. 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현경아, 이게 다 사실이야? 현경이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현경아,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완전 사기꾼이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백가그룹에 저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현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영상에 나온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선자는 주방에서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됐다. 현경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선자는 미리 예식장 아르바이트생을 매수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실수 없이 영상을 잘 틀어주었다. 이제 정말로 심판의 시간이 왔다. 영상이 끝나자 피로연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현경이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거짓처럼 보였다. 백 회장이 천천히 현경이에게 다가갔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현경아. 백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본 게 다 사실이야? 어머님, 저는. 현경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영상에 나온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도윤이 현경이의 어깨를 잡았다. 현경아, 제대로 대답해. 저 사진들이 진짜야? 정말 친구 남편과 불륜을 했던 거야? 현경이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도윤 씨, 그건 과거 일이야. 지금은 정말 너만 사랑해. 과거 일이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년 동안 친구를 속이고 그 남편과 만났던 게 과거 일이라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 조용했지만
이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정말 무서운 여자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백 회장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완전 사기꾼이었네. 백 회장이 현경이 앞에 바짝 다가섰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과외 선생님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널 딸처럼 아꼈잖아. 장학금도 내가 추천했고 도윤이와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도 나야. 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친구를 배신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니. 어머님, 제발. 현경이가 백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백 회장은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더러워. 그 말에 현경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차갑고 경멸에 가득했다. 도윤이 현경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현경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도윤 씨,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정말 당신만 사랑해. 사랑? 도윤이 비웃듯 말했다. 너에게 사랑이 뭐야? 나도 이용당한 거 아니야? 백가그룹이 좋아서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니야? 현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도윤이 현경이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는 이런 사람과 살 수 없어. 결혼은 취소야. 도윤 씨, 도윤 씨. 현경이가 도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뿌리치고 피로 연장을 나가버렸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더 이상 축하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우리 그냥 가자. 정말 충격적이네. 백 회장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현경이는 혼자 서 있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모습은 처참했다. 백 회장이 마지막으로 현경이를 바라봤다. 현경아,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백 회장도 자리를 떠났다. 이제 피로 연장에는 현경이 혼자만 남았다. 아까까지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현경이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다. 그리고 피로 연장을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급하게 걸어나갔다. 복도에서 현경이는 선자와 마주쳤다. 선자는 주방에서 나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수진이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선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 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망가뜨린 수진이 말이에요. 현경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수진이, 어머니, 맞아요. 그 수진이 어머니예요. 현경이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당신이 제 딸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현경이는 복도에 혼자 서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피로 연장 밖으로 나온 선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수진이를 망가뜨린 그 여자가 자신이 했던 짓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제야 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진아, 이제야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았구나. 이제 고개 들고 살자. 사흘이 지났다. 선자는 평소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다. 가슴 한구석에 무거웠던 돌덩이 같은 것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뉴스에서는 백가그룹 도윤의 결혼식 파동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수진이었다. 수진아, 일어났니?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척이 예전과 달랐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선자는 계속 수진이 방을 신경 쓰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밥을 좀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기도 했다. 혹시 뉴스를 봤을까? 주영경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됐을까? 선자는 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굳이 다시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 8시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여전히 파자마 바람이었지만 얼굴색이 예전보다 좀 나아 보였다. 엄마, 응, 잘 잤어? 밥 먹자. 수진이는 평소보다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밥상 앞에 앉았다. 선자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주자 수진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엄마, 응? 뉴스 봤어요? 선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뭘 봤는데? 현경이.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예전처럼 떨리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동안 저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현경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었구나 싶었어요. 선자는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다. 엄마, 혹시 수진이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가 뭔가 하신 거예요? 선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했어. 정말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인데. 선자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는 밥을 천천히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예전보다 훨씬 많이 먹었다. 엄마, 저 오늘 밖에 나가볼까 해요. 선자는 깜짝 놀랐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정말? 어디 가려고? 가게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자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딸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수진아,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예전에 그 힘없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후 2시 수진이는 정말로 방에서 나왔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엄마, 가게 가요. 선자는 믿어지지 않았다.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었다. 반찬 가게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진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들을.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그래, 너도 이제 다시 살아보자. 가게에 도착해서 수진이는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가끔 손님들이 와도 인사를 하며 응대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선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수진아, 저녁 먹자. 네, 엄마. 수진이가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고맙긴 뭘.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선자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됐어. 앞으로만 보자. 수진이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선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수진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선자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3년 동안 계속 걱정에 시달렸던 마음이 드디어 편해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다. 엄마, 제가 밥 해드릴게요. 정말? 네. 이제 제가 엄마 밥 해드릴 차례예요. 수진이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다. 선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닐 것이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엄마. 응.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모녀를 비추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선자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정말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다.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그 밥상처럼 앞으로도 딸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리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상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엄마, 우리 정말 저기 들어가야 해요? 도윤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손에서 용기를 얻은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이건 엄마의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1년 동안 상상해왔던 이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그 입구에 섰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대리석 바닥,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11년 전 이 집안에서 모진 말과 함께 쫓겨났던 저는 그 화려함 속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양옆에 선 두 아들, 도윤과 도진이가 긴장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해로 11살이 된 쌍둥이들은 오늘 처음으로 친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팔순 잔치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침내 무거운 연회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했던 잔치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어머, 저 한복 입은 애들 누구야? 준혁 씨 어릴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말이 들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은 아이들의 외모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두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최수련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준혁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젊은 여자는
저 사람 누구죠?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라는 오민주였습니다. 저와 쌍둥이들은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1년간의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 아니 진실을 보여주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놀란 눈빛을 받으며 서 있자니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만난 준혁은 제게 왕자님 같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눈빛에 이제 제 삶에도 봄날이 오려나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수련 여사도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손수 뜨개질한 털실 목도리를 제게 선물하며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푹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결혼 1년, 3년, 5년 시간이 흘러도 임신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해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의 말은 점차 너 혹시 몸에 어디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차가운 추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오르는 밥그릇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기 힘들 만큼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동네 어른들도 하나같이 요즘 며느리들은 살기 편해서 그런지 애도 잘 안 갖는다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서 전화 통화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 며느리가 문제인 것 같아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밝았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준혁은 이런 저를 보며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체 저의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아이가 저에게만 오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닥달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임인 거 아니냐? 라는 말은 일상이 되었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일은 어떻게 버텨낼지 생각했습니다. 불행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추궁에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인 준혁과 함께 강남 제1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차갑고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난임센터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발소리 하나하나에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은 잡지책을 들여다보며 걱정 마. 별일 아닐 거야.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준혁 씨는 무정자증 소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냉동 보관된 정자로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처럼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정직하게 어머니께 사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 앞에서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자궁이 약하대요. 치료받는 중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애써 저를 외면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던 남편은 저를 모욕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최수련 여사의 폭언과 함께 집안일, 친척 접대, 명절 대소사까지 모두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남편이 감추고 그 죄는 제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불러세워 온갖 민간요법을 강요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아기가 들어선다더라라며 쓰디 쓴 한약재를 제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면서도 한마디 불만 없이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끓여 족욕을 하고 허리에는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마치 저를 징벌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저는 준혁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라고 말하며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중받는 한 인간이 아닌 그저 가문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준혁의 비겁한 거짓말이 시작된 이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는 시시때때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의 존재는 마치 집에 들인 불량품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것은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홍천 한의원에서 지어온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먹었고 새벽에는 교회 기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에서는 3,000배를 올리며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 굿까지 했습니다. 아이만 생긴다면 내 목숨도 줄게요. 저는 절규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약물과 민간요법의 부작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준혁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꼴 보려고 내가 며느리를 들였나? 라는 모진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저주받은 며느리인가? 라는 자책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끔 준혁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어머니께 내가 불임이라고 가문에 먹칠하자는 거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도 세상도 제 편 하나 없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두고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케이크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 앞에서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는 못 살겠다. 정리하자.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인 최수련 여사는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씨를 말렸다. 위자료고 뭐고 한 푼도 못 줘.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저는 10년간의 희생을 불량품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처럼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심지어 통장에 있는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준혁과 최수련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빈손으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구나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줄 눈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쫓겨나던 그날의 낡은 원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에 갈라진 틈을 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친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미 남에게 팔렸고 연락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메가마트 물류센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파출부, 밤에는 PC방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뼈가 녹아내릴 것 같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컵라면을 먹을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남 제1병원입니다. 냉동 정자 보관 연장 여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냉동 정자. 그날의 일을 마친 후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는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젖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혹시 6평 남짓한 원룸 구석 침대에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명, 온전한 내 편이 필요해. 내 핏줄, 내 가족. 새벽 3시 창문을 열고 별 하나 없는 하늘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복수도 미련도 아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다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의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분은요? 해외 출장 중이에요. 거짓말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올해 출장이라 미리 동의서를 받아왔어요. 조작된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다행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채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두 번째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실패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하려다 갑자기 밀려오는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구토를 하고 나서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한 줄 아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생명도 버거울 텐데 두 생명이라니. 세상이 저를 내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할 때 하늘이 제게 준 두 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두 생명은 저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이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임신한 싱글맘으로 일자리도 불안정한 채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공포와 불안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극심한 입덧과 구토,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메가마트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거워지는 몸, 올라오는 구토를 참으며 상자를 날랐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도 몸을 굽혀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토했고 속옷에 수건을 접어넣고 일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 관리자에게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는 대기자 100명도 넘는데 힘들면 그만두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져도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밤마다 원룸 한 구석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며 뱃속의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새벽,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격해질수록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분만대 위에서 나만 버텨야 한다. 내 아이들만 지켜야 한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이불을 움켜쥐고 아무도 없는 분만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 출산 후 몸은 망가졌지만 아기 울음소리에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두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열이 나면 밤새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다시 돌아오면 힘을 냈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희 셋뿐이었으니까요. 쌍둥이 도윤이와 도진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웃고, 처음 기어다니고, 처음 걸음마를 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아이들이 물어볼 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6살이 될 무렵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보육료를 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멀리 가셨어. 대답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도진이도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 해,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진이가 울면서 학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쟤네 집엔 아빠 없대. 아빠 없어서 불쌍하다. 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아빠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멋진 가족이야.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아이의 어깨 너머로 학교 창밖만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들겠다. 아버지는 안 계시나 봐요. 라며 은근한 동정과 편견의 말을 던졌습니다. 쌍둥이는 점점 자신을 숨기려 했고 저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하며 몰래 베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괜찮아.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서도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저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 가족을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난 너희 둘만 있으면 돼. 너희만은 절대 지켜낼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전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온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머님 팔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와 도진이가 큰 절을 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왜 그런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도윤이와 도진이는 준혁의 어린 시절 복사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비 신부 오민주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이 준혁 씨 아들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설마 아저씨도 저런 여자한테 속는 건 아니죠? 그때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도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 아저씨랑 우리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년간 참아온 말들이 가슴에서 밀려나왔습니다. 당신 냉동 정자 보관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시험관 시술 받았어. 이 두 아이 내 몸에서 나왔고 당신 피내 피 섞인 진짜 자식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잔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가 쾅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민주야, 너 정말 나 버리고 저 늙은이한테 시집 가겠다는 거야?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순식간에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민주의 비밀이 폭로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오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어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준혁과 최수련 여사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준혁과 최수련 여사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자관계 99.999% 일치라는 서류를 보던 준혁은 손에 힘이 풀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수련 여사는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11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최수련 여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게 저지른 짓이 다 내 업보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내 손주를 내가 몰라봤구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늦었어요. 그래도 제 아이들은 용서와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존재예요. 복수를 위해 왔지만 그들의 눈물을 보니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아빠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됐어. 근데 아빠도 우리 편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순수한 아이의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를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셋이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